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서방TV의 고서방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보다는 6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에 작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유튜버가 되는 일, 제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희망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해외 여행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각 나라에서 특정 나라에서 2년, 3년 혹은 4년, 5년씩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영어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은 제법 곧잘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가이드 없이 저희 가족들끼리 미국 여행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렌트카도 타보고 식당도 가보고 쇼핑도 해보고 미국 친구도 사귀어보고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얼마 전부터는 재테크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경제 관련 책들도 제법 많이 봤고요.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주 어렵다. 역시 경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고서방이 아니죠. 2번, 3번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려면 재테크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6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기대 수명이 83세더라고요. 의학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90살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돈 많아서 의학의 도움과 몇 가지 관리를 좀 더 받는다면 100살 정도는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40년은 훨씬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40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60이 되기 전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지금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재테크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 재테크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관련 일을 해온 사람도 아닙니다. 막노동 비슷한 일을 평생 해오면서 그렇게 살아온 제가 어려운 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아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크게 느꼈습니다. 위험한 주제더라고요. 한 가지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만큼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혹시나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릴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은 돈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테크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름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복권을 통해서 인생 한 방을 누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즐기면서 돈 벌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주 일반적인 재테크 3가지를 말합니다. 은행, 부동산, 주식.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하면 이 3가지를 가리킬 것입니다. 재테크로서의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을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다른 견해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쟁을 원하신다면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 먼저 은행 예금을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요즘 현실에서는 글쎄 저라면
0점 드릴 것 같습니다. 은행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가 어렵죠. 아마 이 부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이자가 아주 높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세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60년대 중반은 이자율이 20%가 훨씬 넘었고요. 70년대에도 평균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2% 정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마 이 당시라면 여윳돈이 있다면 무조건 은행에 예금하면 되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은행 이자율이 높았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구조는 수요와 공급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즘 역시도 개인이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려면 대출을 받고, 장가를 가려면 대출을 받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도 거친 세금만으로 살림살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빌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IMF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곳 아닌가요?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가서 돈 좀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돈 빌릴 필요는 없겠지만 제주도와 완도 사이에 해저 터널을 뚫는다라고 하면서 5년이면 충분하게 원금 회수도 되고 갚을 수 있다고 설득을 하면 빌려줄 것 같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2% 정도의 이율로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본 아프리카의 한 나라도 똑같이 IMF를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2%의 이율로 돈 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나라도 2% 이율로 돈 좀 빌려주십시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MF 측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당신 나라는 돈 빌려주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빌려준다 하더라도 15%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저금하는 날도 있었고요. 여러분 졸업식 날 저축상 받았던 기억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너무 어려우니 코 묻은 아이들 돈까지 쓸어가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싼 이자율의 돈들이 흘러다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있다면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이 이자율도 높지만 나라 발전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정당성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자율도 낮을 뿐더러 국가가 그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고요. 해외에 나가면 서로 돈 빌려준다고 할 정도, 심지어 대한민국에 돈 빌리러 오는 나라들이 아주 많을 정도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금하는 날도 없어졌고요. 졸업식 날 저축상 없어졌습니다. 부동산은 여러분 재테크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앞서 살펴보았던 은행 예금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듯이 부동산 역시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못 살던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돈 빌리려고 용을 써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께 제발 예금, 저금 많이 해달라고 사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축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역시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어느 시절이었을까요? 네, 우리도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제조업으로 뭐 좀 바꾸어 봅시다. 열심히 노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촌을 벗어나서 도시로 모입시다. 공장에서 돈 많이 벌어드립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만들어 드릴게요. 개발도상국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개발도상국. 사실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를 국가가 절실히 바라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율도 적당히 높고 인플레이션도 적당히 높아야 되고 심지어는 물가도 아주 적당히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장기입니다. 고속 성장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돈도 될 뿐더러
나라 발전에도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도시로가 아니라 제발 지방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부동산은 거품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잖아요. 부동산 과열될까 봐 나라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돈도 별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아파트 사서 2년 후에 팔았더니 한 1억 정도 남았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완전 성공이라 생각하죠. 한 1억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뭐 대출을 받으면 되지? 이자는요. 그렇다면 1억을 번 것이 일단 아니고요. 사고 팔고 재반 경비가 만만치 않죠. 물론 세금도 아주 크고요. 새 아파트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 약간의 보수지만 몇백만 원으로도 불가능한 돈입니다. 이건 재테크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는 개발도상국까지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테크로 생각한다면 국가로서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버블로 이어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될 염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난한 개인이 넘보기에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너무 길게 해왔군요.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 여러분, 기업이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바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은 기업 운영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나눠주고 나라에 세금도 내고 재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기업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하고 소비도 이루어지고 나라 세금 걷어서 나라 살림살이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잘 되지만은 않죠. 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은행으로부터 돈 갚으라고 독촉을 받을 수도 있고, 한 3개월 이자 못 내면 경매 들어간다고 겁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행은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이자를 걷어가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투자를 해준다면 이자 걱정 없이, 독촉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기업을 우리는 주식회사 이렇게 말하고요. 일반 대중들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돌려드리기도 하고요. 경영에도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로 아주 소액이지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우리 몸에 비유를 하자면 혈관에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죠. 주식시장이 막혀버리면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 세상 제도는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 각자가 투자는 아주 소액일지라도 그 돈들 바로 피와 같은 것입니다. 기업에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돈으로 기업에서는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고 재투자하기도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투자금이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업은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익금을 직접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요. 투자했습니다라는 증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주로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배당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죠? 실제로 얼마나 벌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도 이번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다 아시죠? 삼성전자가 1975년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1975년 당시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했다 가정을 해봐 봅시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죠? 한 10만 원이죠. 자, 요즘 시세로 1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 투자했던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당금 역시 다 받았습니다.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9천만 원, 9억, 90억, 900억 어디에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저도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1975년 삼성전자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돈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전제하에요. 90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우리의 그냥 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한 120살까지는 무난히 살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주식은 손가락 까딱할 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식을 생활화해 놓는다면 몇 년 안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주식 처음 시작할 때 20만 원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제법 쌓였고요. 한 4, 5년 되어 가는데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처음 주식을 접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내가 왜 돈을 벌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소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서방 TV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테크로서의 주식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고서방 TV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은 사실 늙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고서방 TV에서는 나이가 좀 들었어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다면 주식에 더불어 영어 공부 그리고 해외에서의 삶까지도 끊임없이 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투자자로서 아주 초보 투자자로서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썰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